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중요 정치인들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방송 인터뷰에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중량급의 인물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고 현재 미래통합당의 최다선 의원이신 육선의 김무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오랜만이시죠?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낭보가 좀 있었습니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 소집에 합의를 했고요. 또 과거사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이 법안 처리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공 단식농성 해제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종의 미를 언급하셨었는데 그 이상의 숨은 의미 혹은 또 숨은 배경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래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원회관 캐노피 위에서 최승우라는 분이 단식 농성을 하고 의원회관이 다 이제 막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과거사법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이채익 간사를 만나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법안 내용은 다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합의를 못 봤다. 그래서 우리 끝나는 마당에 이거 빨리 풀고 가자. 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또 홍익표 간사를 만나서 또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다 풀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좀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접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도 만나셨고 또 주호영 씨님 원내대표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 아직 걸림돌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고 이게 본회의 처리까지 어떤 역할을 추가로 좀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 법안 내용에 있어서 이제 진상 규명과 명예 네.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배상과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대목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배상과 보상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무려 4조 7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것을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피해자들 같이 만나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배 보상은 2차로 그 다음에 요구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원만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일 본 회의에서 아마 통과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뭐 이제는 사실 혼란스러운 당 사정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소위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출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김종인 비대위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냐 무엇이 대체 이 총선 참패의 당을 수습할 최선의 방안인지 다들 갑론을박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최선은 아니고 네. 차선이나 차차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참패 속으로 몰아넣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과 또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 기간이 좀 필요한데 네. 이것이 전국에서 이미 177대 80으로 통과돼 버렸는데 이것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문제는 정치는 협상과 타협입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1년을 요구하시는데 1년까지 너무 길다고 하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원만한 타협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연말까지 정도로 조정하면은 당선인들 그리고 당원들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의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이번 총선에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보수통합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었는데 보수통합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미래통합당이 받아든 성적표가 상당히 뼈가 아픕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공천 때문이다, 아니면 또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다 여러 원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 중에 맞고 혹시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그것을 뭐 1, 2, 3, 4로 나열하기는 어렵고 네. 우선 공천 파동입니다. 선거는 공천 잘못하면 지게 네. 돼 있습니다. 당선될 사람은 공천 주면 되는데 떨어질 사람은 공천 주기 때문에 선거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파동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국가적 위기가 오게 되면 국민들은 안정 추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애국 결집입니다. 과거 미국의 부시 주니어 부시가
지지율이 한 10% 정도 네. 떨어졌는데 9.11 사태가 아. 생기니까 바로 90%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네. 100만 원씩 준다.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차기 권력자에 대한 기대, 이 견인표, 네. 이것이 이번에 우리 당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당의 차기 권력자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공천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도 공천 파동으로 좀 홍역을 많이 치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사실 보수 정당의 해묵은 어떤 계파 갈등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이 공천 파동, 지난 총선 물론이건요, 이번 총선에서도 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네. 민주주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전부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제왕적 권력 때문에 공천이 흔들려가지고 공천 파동이 났고, 네. 또 이번에도 정당 민주주의로 상향식 공천을 갖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권력자가 된 공관위원장이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거기 적응 못 해가지고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공천 파동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님 본인에 대한 얘기도 사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김무성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지금 지내오셨는데요. 이제 그 타이틀을 내려놓으실 시점이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이 보수 세력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권 도전에 대한 아쉬움 혹시 남지 않으십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운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운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정권 창출이 제일 중요한 네.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그만두더라도 20대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또 친목 도모해가지고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 우리의 우파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그러한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를 좀 자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다음 드릴 질문과도 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이 국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셨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를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제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대 국회의원들, 이번에 이제 원내 네. 진출하지 못한 20대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19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원외위원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규합을 해서 공유 사무실을 낼 계획입니다. 네.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세미나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 오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더 좋은 해결책이 또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래 하고 또 세력도 규합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해가지고 2년 뒤에 있을 대회전에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든 생각인데 2년 뒤에 있을 대회전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핵심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인물 있으십니까? 이제 찾겠습니다.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을 이제 향해서 하신 말씀이신데 가능성 있는 우파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러면서 사실상의 전쟁을 좀 선포하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발언을 두고 어떤 중도 세력을 끌어안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겠다는 거냐,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떠십니까? 보수 우파의 가치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통합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보다는 개인을 숭배하는 일부 개인 신봉자 유튜버들이 특정인 파리를 해가지고 네. 우파 분열하고 국민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사실 주장보다는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네. 클릭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과당 경쟁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국 그 클릭수 올린다는 게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숭배하는 신봉하는 사람과 반대 입장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가지고 그 정치인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행위는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네. 강하게 맞설 생각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특정인이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 하시면 어떤 새로 들어오는 어떤 보수 우파 쪽의 영입 인재 이런 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해석대로 하십시오. 네. 일단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어려운 시간 인터뷰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과거사법 중재처럼 다음 행보도 좀 의미 있는 행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육선의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